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66살의 지연 씨는 기억을 잃어가는 병에 걸렸다는 남편을 앞에 두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병원의 하얀 벽,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30년 전에 그녀를 처참하게 배신하고도 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죗값을 치르려 하지 않았던 남편 민수 씨입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아내분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지연 씨의 가심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의 배신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했는데. 매달 적자가 나는 생활비, 노후에 대한 불안, 66의 나이부터 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팍팍한 현실, 용서할 수 없었던 상대를 죽을 때까지 돌봐야 한다는 도망칠 곳 없는 끔찍한 선택지가 그녀의 인생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1장, 기억을 잃는 병, 그 잔혹한 진단 결과.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들이밀어진 잔혹한 선택. 지연 씨는 이날부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병원 진찰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입니다만 가벼운 초기 단계의 노인성 기억 상실증으로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서서히 병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연 씨는 역해 앉은 남편 민수를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아무런 표정 없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만 있습니다. 병이 깊어지는 것에 늦추는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완전히 낫게 하기는 어려운 병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벼운 증상에서 중간 정도, 그리고 아주 심한 상태로 가기까지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리며 나빠지게 됩니다. 가족들의 보살핌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특히 아내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걸까요? 기억을 잃는 이 병은 계속해서 나빠지는 병이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제도나 낮시간 보호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가족의 짐을 덜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연 씨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졌습니다. 마지막까지 10년 이상이나 이 사람을 내가 76살이 되어도 아직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나거나 집 밖을 헤매는 등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무엇이든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폐를 끼치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고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연 씨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폐를 끼치게 됐군. 남편의 말에 지연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는 두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인생은 이 사람의 병수발을 들다가 끝나는 걸까? 30년 전, 나 대신 그 여자를 선택해 놓고서 이제 와서 나에게 기대다니. 진단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연 씨의 마음속에는 다가올 병수발에 대한 공포와 30년 전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핀다는 것, 그것은 그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품은 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제2장. 지워지지 않는 30년 전의 흉터. 과거는 결코 그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연 씨의 마음속에는 30년이 지나도 전혀 빗바래지 않은 생생한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자 딸 수진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의 사진, 세 식구가 함께 바다로 놀러 갔던 사진 속 민수와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웃음,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30년 전 겨울 딸 수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지연 씨는 남편의 손전화에 도착한 한 통의 짧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지연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이거 누구야? 거래처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야. 그런데 왜 이런 글이 와?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로 지연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그만 몹쓸 짓을 했어. 이제 다 끝낼게. 언제부터였어? 2년 정도. 2년, 731일.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나로는 안 됐던 거야? 나한테 대체 뭐가 모자랐던 건데? 당신은 잘못 없어. 내가 나쁜 놈이야. 정말 미안해. 그 사람 사랑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소리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직 겨우 초등학생. 지연 씨 자신은 8년 전에 인쇄소 격리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모아둔 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만 꾹 참으면 돼. 우리 딸을 위해서. 나만 참으면 이 집구석은 지킬 수 있어. 지연 씨는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리려 했던 그 끔찍한 사실을 못 본 척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그 일 이후로는 가정으로 돌아왔고 겉으로는 깊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의 마음속 흉터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아내를, 모든 것을 용서한 너그러운 아내를. 하지만 속으로는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용서한 적 없어. 그저 계속 연기해 왔을 뿐이야.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저 사람의 밑을 닦아주라고? 내 인생은 대체 뭐였지? 시간이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의 마음속에는 30년 전의 흉터가 지금도 생생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 용서한 척 살아온 30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었던 상대.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상대를 내 손으로 걷어먹여야 한다는 숨막히는 현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선 것입니다. 제3장. 하루하루 쌓여가는 끔찍한 돌봄의 나날. 돌봄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고 지루한 일상들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게 갉아먹는 일입니다. 병을 진단받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건망증은 조금씩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연 씨가 밥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에요. 그렇군.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었나? 미안하군. 오후가 되어서도 남편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라고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덩달아 커졌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죄송해요. 밤이 되자 지연 씨는 남편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야? 기억 잃는 병 늦춰주는 약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요. 내가 젊었을 때는 참 미안했어. 지연 씨는 약을 건네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뭉뚱그려 흐릿한 사과를 던졌습니다. 이제 와서 뭘 사과한다는 거야? 정확히 어떤 잘못을? 바람을 피운 거? 아니면 나를 평생 귀하게 여겨주지 않은 거? 장이라도 보러 나갈 채비를 하면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묻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동네 가게예요. 금방 올게요. 나도 같이 가. 당신이 안 보이면 불안해서 그래. 집에 가만히 있을 때도 5분마다 남편이 아내를 찾아다닙니다. 여보, 어디 있어? 화장실이요. 그리고 다시 5분 뒤. 여보, 어디 있는 거야? 빨래 널고 있잖아요. 어느 날 지연 씨는 부엌에 홀로 서 있다가 자신의 뺨을 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이 막혀. 나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이 1분도 없어. 언제까지 이 짓을 계속해야 해? 저 사람은 나한테 도대체 뭘 해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해? 돌봄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듯 작고 자잘한 반복으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불안감, 똑같은 매달림. 그것들이 먼지처럼 켜켜이 쌓여 지연 씨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의 억울함이 현재의 고단함과 뒤엉켜 그녀의 목을 더욱 세게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채로 누군가를 보살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4장. 눈 녹듯 사라져가는 생활비.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데는 돈도 듭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한 법입니다. 며칠 뒤 지연 씨는 동네에 있는 국가복지도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원 김 선생님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지연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남편이 기억을 잃는 병에 걸려서요. 돈 문제 때문에 의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우선 남편분께서 받으시는 연금과 어르신의 연금은 각각 얼마 정도 되시나요? 한 달에 식비나 병원비로는 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밥값이 7만 원, 전기랑 가스비가 3만 원, 전화비가 15,000원, 그리고 집 세금이랑 집 수리비로 떼어두는 돈이 2만 원, 휴지나 비누 같은 생활용품에 차비까지 합치면 7만 5천 원. 먹고 사는 데만 한 달에 21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거기다 병원비가 2만 5천 원, 남편 돌봄용 기저귀 같은 걸 사는데 10,000원이 들어서 다 합치면 한 달에 24만 5천 원 정도가 듭니다. 집은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신 거군요. 그래도 한 달에 24만 5천 원씩 나간다면 두 분 연금을 합친 21만 8천 원으로는 벌써 매달 3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셈이네요. 남편이 일 그만둘 때 받은 큰돈이 1,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딸아이 시집 갈 때 보태주고 낡은 집 고치느라 이것저것 쓰고 나니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도와주는 돌봄 제도를 쓰시게 되면 돈이 더 들게 됩니다. 돌봄 필요 등급은 나라에서 받으셨나요? 아직이요. 우선 구청에 가셔서 돌봄 필요 등급을 신청하세요. 나라에서 인정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에 남편분을 맡아주는 시설을 일주일에 3번 쓰신다고 할 때 어르신이 내셔야 할 돈이 한 달에 8,400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점심값 같은 걸 다 합치면 한 달에 15,000원 정도가 더 나가게 되죠. 그럼 지금 쓰는 돈에 그걸 더하면 한 달에 26만 원이 나가겠네요. 네, 연금만으로는 매달 4만 원씩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1년이면 10만 원씩 구멍이 나는 셈이죠. 지금 모아두신 500만 원이면 10년 뒤에는 바닥이 납니다. 그렇겠네요. 제가 76살이 되면 거짓골을 못 면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씩 일을 하셔서 들어오는 돈을 늘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동네 큰 가게의 계산원이나 청소일처럼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일하셔도 한 달에 4만 원에서 5만 원은 버실 수 있습니다. 제 나이가 66이에요. 지금 당장 일할 곳이 어디 있다고. 나이된 분들을 환영하는 곳도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낮 보호시설에 가시는 날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남편분이 집에 혼자 남겨지지도 않고요. 만약에, 만약에 제가 병에 걸리거나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숙식이 제공되는 요양시설에 남편분을 모시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시설은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듭니다. 66살에 또다시 돈을 벌러 나가라고? 저 사람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대체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차가운 돈의 현실은 지연 씨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매달 4만 원의 적자, 1년이면 50만 원, 10년 뒤면 통장이 텅텅 빈다는 무서운 사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벌러 나가야 한다는 현실. 돌봄은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돈줄까지 가싹 말려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밉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러지고 났을 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 그 공포가 지연 씨의 마음을 또 한 번 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제5장. 친언니가 들려준 잔혹한 현실. 먼저 겪어본 사람의 말은 때로는 뼈아프게 맵고 때로는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합니다. 지연 씨는 친언니의 입을 통해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엿보게 됩니다. 며칠 뒤 지연 씨의 친언니 은희 씨가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연아, 너 얼굴이 반쪽이 됐다.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 거니? 뭐 대충. 제부 돌보는 거 많이 힘들지? 지연아, 내 말 잘 들어. 절대로 네 몸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다 떠안으려고 하지 마. 네 형부 아팠을 때 말이야. 나 형부 똥오줌 다 받아내고 나니까 결국 내 몸에 병이 나더라.
마음에 화가 쌓여서 내가 먼저 병원에 입원했잖아. 언니, 그랬었어? 돌볼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라 내 몸 아픈 줄도 몰라. 그런데 장례 다 치르고 나니까 내 몸뚱아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더라. 너도 나랑 똑같은 꼴 날지도 몰라. 그뿐인 줄 알아? 돈 문제도 눈 부릅뜨고 챙겨라 해. 나 형부 병수 발하느라 모아둔 돈 300만 원이나 까먹었어. 300만 원이나? 지연아, 너 통장에 얼마 있니? 한 500만 원 정도?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 돈 벌 생각도 해야 해. 나도 66살에 큰 가게에서 계산원 시간제 일 시작했잖아.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이라고 한 달에 5만 원 벌어. 그런데 지연아,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대답해 줄래? 너 제부 완전히 용서했니? 용서 못했어. 30년이 지나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알아. 나도 다 알아. 하지만 지연아, 병수발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벅찬 일이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짓을 버텨내겠니?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똑바로 보고 네 몸 챙기는 게 가장 먼저야. 내 몸을 챙기라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나라 시설도 쓰고 낫에 맡아주는 곳도 무조건 써. 그리고 너 혼자 숨 쉴 시간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해. 그렇게 안 하면 네가 먼저 미쳐버릴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네가 덜컥 쓰러지면 제부는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거 생각해 봤어? 생각해 봤지. 너무 무서워. 그렇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리미리 준비해둬. 근처 시설 정보도 다 찾아보고 만약에 사태가 터지면 언제든 제부를 보낼 수 있게 길을 열어두란 말이야. 그게 부부로서 책임지는 진짜 모습이야. 언니의 말은 등짝을 때리듯 매서웠지만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돌봄은 감정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이 사랑해도 힘든데 뼈에 사무치도록 밉다면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병든 상대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연 씨는 언니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제6장 단짝 친구의 날카로운 질문. 인생의 해답은 남이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것에 웅크리고 있는 진짜 속마음을 끄집어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 다음 주 지연 씨는 단짝 친구 영숙 씨를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냥저냥. 너 얼굴이 흑빛이야. 무슨 일 있어? 우리 남펑이 기억 잃는 병에 걸렸대. 영수가 나 진짜 한계인 것 같아. 왜 그래? 저 인간, 나 배신했던 인간이잖아. 30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저 인간 밑이나 닦아줘야 해? 지연아, 딱 하나만 물어볼게. 너는 네 남편 밥 챙겨주고 옷 입혀주고 싶니? 아니면 쳐다보기도 싫니?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만약에 지금 당장 네 남편을 짐짝처럼 요양시설에 쳐넣을 수 있다면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는 못해. 왜? 그건 살아있는 사람을 길바닥에 내다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 길바닥에 내다 버린다고? 지연아, 넌 지금 네 남편이 불쌍해서 겁나는 게 아니야. 네가 남들 눈에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으로 비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지.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말이야, 지연아. 네가 네 몸 다 갉아먹어가며 남편 똥오줌 치우다가 네가 먼저 픽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도대체 누가 행복해지는데? 그건 아무도 없지. 지연아, 너는 남편한테 도대체 뭘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네가 진짜로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데? 전부 다 해줄 순 없어. 24시간 내내 눈을 뜨고 지켜볼 수도 없고 돈도 벌러 나가야 할지 몰라.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일과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칼로 무자르듯 딱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니? 예를 들어, 낮 시간 동안에는 시설에 남편을 맡기고 너는 돈을 벌러 나가는 거야. 그건 남편을 내다버리는 짓이 아니야. 네가 숨을 쉬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지연아, 남편을 끝까지 용서 못하겠으면 그냥 용서하지 마. 억지로 성행군자처럼 용서하려고 기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 용서하지 못한 채로 마주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 모든 짐을 네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딱 그 선까지만 챙겨주면 돼. 그게 바로 네가 찾은 정답이면 되는 거야. 친구의 뼈 때리는 질문은 지연 씨가 스스로의 진짜 마음과 똑바로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치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나 자신이 독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겁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을 챙기는 것은 결코 차가운 짓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로도 그 사람 곁에 서 있는 방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친구의 그 말이 지연 씨의 텅 빈 가슴에 조용히 그리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7장 한밤중의 배회 그리고 터져버린 분노. 감정이라는 것은 아무리 마음속 깊은 항아리에 꾹꾹 눌러 담아도 언젠가는 뚜껑을 밀어내고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지연 씨의 인내심은 결국 그날 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번쩍 눈이 떠진 지연 씨는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남편이 없었습니다. 여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남편의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꼭두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간 거야? 지연 씨는 겉옷만 덜렁 걸친 채 맨발에 신발을 꿰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휑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 씨! 30분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2km나 떨어진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달려가 보니 남편은 모포를 푹 뒤집어 쓴 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까맣게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본인 이름과 집 주소는 입 밖으로 내시길래 저희가 모시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 큰 패를 끼쳤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경찰서를 나와 택시 뒷자리에 구겨져 앉아 집으로 향하는 길, 지연 씨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거대한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추웠어. 그리고 무서웠어. 어린아이처럼 웅얼거리는 남편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지연 씨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 하필 나야? 어? 왜 나냐고. 30년 전에 나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갔으면 좋았잖아. 30년 전에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며? 그럼 그년한테 가서 걷어달라고 빌 일이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찰싹 붙어서 이 지랄이야? 30년 동안 입술을 깨물며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피 맺힌 원망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30년 내내 지옥을 살았어. 매일매일 당신 그 뻔뻔한 낯짝을 볼 때마다 머릿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당신이 나를 버리고 그 여자 살결을 만졌다는 사실이 떠올라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그런데도 내가 이제 와서 당신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해? 내 청춘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데? 나 말야, 내일 모레 70인데 돈 벌러 나가야 해. 남의 집 바닥 닦으러 다녀야 한다고. 당신 병원비 대려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뭔데?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주기라도 했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라도 했냐고. 내 인생 평생 서럽게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들러붙는 건데?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내의 옆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예전에 그 총기 있던 시절의 뚜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뭐? 그때 당신을 시궁창에 처박은 건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내 죄야. 내가 당신한테 100번, 1000번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다는 거 나도 다 알아. 지연 씨는 무릎 위로 주먹을 꽉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당신이 지금도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 나라는 쓰레기 때문에 당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당신 목을 조르고 있잖아.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내가 짐승만도 못해서 정말 죽을 만큼 미안하다. 지연 씨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맞추고 명확하게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어리진 가슴이 마법처럼 씻겨 내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빌면 뭐해? 다 늙어 빠져서. 30년 전에 내가 바닥을 구르며 올 때 무릎 꿇고 빌었어야지. 하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던 지현 씨의 가슴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달가닥거리며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지도록 품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한 밤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짐승 같은 절규는 마음 밑바닥에 꾹꾹 쑤셔박아 두었던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허무함의 덩어리였습니다. 남편의 사과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진실하게 눈을 맞춘 첫 번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이 늦어버린 사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8장 남편의 옛 친구가 밝힌 놀라운 진실.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뼈저린 후회가 내 앞으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지연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새벽 소동이 있은 지 며칠 뒤 남편의 옛 직장 동료였던 성호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재수 씨, 민수 녀석 꼴이 말이 아니라는 소문 듣고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병수발 하시느라 죽을 맛이죠? 네, 뭐... 재수 씨 얼굴이 흑빛이네요. 잠은 좀 주무십니까? 거의 못 자죠. 재수 씨, 저 민수 녀석이랑 같은 영업부에서 평생 뒹굴었던 놈입니다. 그래서 민수가 30년 전에 재수 씨 가슴에 무슨 대못을 박았는지 다 압니다. 성우 씨도 다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수 씨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있는지 저승사자보다 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사실은요, 저도 젊었을 때 민수 녀석이랑 똑같은 미친 짓거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성우 씨도요? 20대 혈기왕성할 때 회사 밑에 여직원이랑 한 1년 정도 딴 살림을 차렸었죠. 제 아내한테는 무덤까지 비밀로 묻어뒀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꼬리가 안 밟혔다고 자신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내가 7년 전에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눈 감기 딱 3일 전에 뼈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아내가 이러는 겁니다. 당신한테 딱 하나 절대 용서 못하는 게 있어.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으니 내 앞에서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라고요. 설마 아내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에 당신 회사 여직원이랑 살림 차렸던 거 나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 이러는 겁니다. 그럼 사모님은 30년 동안이나 그 끔찍한 사실을 알면서도? 네. 다 알면서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삭혔던 겁니다. 애들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30년을 혼자 방구석에서 울며 버텼던 겁니다. 성우 씨, 아내가 죽기 직전에 저한테 이러더군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당신 입으로 똑똑히 사과받고 싶었어. 나한테 진심으로 엎드려 비는 꼴을 보고 싶었어. 라고요.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딱 3일 뒤에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에 핏기 없는 손으로 제 손을 꾹 쥐면서 그래도 고맙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재수 씨. 저는 60이 넘은 지금도 하루하루 뼈를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후회하시는데요? 빨리 빌걸. 아내가 살아 숨 쉴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무릎 꿇고 빌걸. 30년 동안 내 마누라가 골방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모른 척 등 돌리고 살아왔던 게 너무 짐승 같아서요. 아내가 눈 감기 전에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서 피가 나도록 맴돕니다. 나 당신 미워하지 않았어. 하지만 평생 단 한 번도 당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 30년 내내 말이야.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너무 끔찍해요, 재수 씨. 저는 매일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면서 웁니다. 만약 내가 더 빨리 아내 앞에 엎드렸더라면 내 아내가 10년이라도 더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다 가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민수 저 자식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재수 씨가 앓고 있는 그 생지옥을 못 본 척하려고 비겁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재수 씨, 무조건 속에 있는 말 다 토해내십시오. 가슴 치면서 억울하다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소리치세요.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요? 제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재수 씨,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억지로 저 자식 용서하려고 보살 행세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재수 씨 몸을 지킬 권리는 재수 씨한테 있습니다. 재수 씨, 남편 기저귀를 갈아주든 요양원에 쳐넣든 그건 재수 씨 마음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 저처럼 후회만은 남기지 마십시오. 성호 씨의 피토하는 듯한 고백은 지연 씨의 가슴 한복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내가 죽기 직전에서야 터져나온 진실. 30년을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던 여자의 인생. 그것은 거울 속에 비친 지연 씨 자신의 모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엎드려 빌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늙은 남자의 눈물. 지연 씨는 성호 씨의 모습에서 자신과 남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제9장 피부치와의 피 튀기는 충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기에 진짜 속마음은 칼날처럼 서로를 찌르고 부딪힙니다. 그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이 지옥을 끝내기 위해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어느 주말 딸 수진이가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성장 같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걱정 마. 아빠, 슬슬 요양원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제발 혼자서 십자가 진 것처럼 희생하려고 하지 마. 내가 뭘 희생한다고 그래? 엄마 몸도 곧 부서지게 생겼잖아. 게다가 엄마가 쓰러지면 아빠 병원비는 어쩔 건데? 내가 인터넷으로 다 뒤져봤어. 엄마랑 아빠 연금 합쳐봤자 한 달에 21만 8천 원이잖아.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랑 아빠 기저귀값, 병원비 합치면 한 달에 26만 원씩 깨지고 있어. 엄마 지금 통장에서 매달 4만 원씩 까먹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10년 지나면 엄마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수진아, 목소리 낮춰. 엄마 동네 큰 마트 가서 일할 거라며 내일 모레 70인 엄마가 또 앞치마 두르고 돈 번다고? 기가 막혀서 진짜. 엄마는 속도 없어? 아빠 옛날에 엄마 버리고 다른 여자랑 눈 맞았잖아. 수진이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엄마를 쏘아보았습니다. 지연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 모르는 줄 알았어?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안방에서 엄마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꺽꺽거리며 우는 거 다 봤어. 아빠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 뻔히 다 아는데 엄마는 왜 지금도 참아야 해? 엄마 인생은 아빠 똥구멍이나 닦아주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진아,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제발 엄마 남은 인생 불쌍하게 좀 만들지 마. 수진아, 엄마 말 똑똑히 들어. 엄마 아빠 평생 용서 안 했어. 지금 당장도 숨통을 끊어놓고 싶을 만큼 용서가 안 돼. 하지만 핏덩이 같은 짐을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건 드디어 깨달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요양시설 보내는 거, 낮에 시설에 맡기는 거. 그런 것들도 엄마가 고를 수 있는 길 중 하나란 뜻이야. 하지만 아빠를 그냥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듯 내팽개치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내 몸 상하지 않는 선에서만, 딱 그 정도 선까지만 아빠를 챙길 거야. 그게 엄마가 내린 결론이야. 근데 만약에 엄마가 먼저 픽 쓰러지면 어쩔 건데? 그것도 다 대책을 세워놨어. 그러니까 수진이 너한테 부담 안 지울 테니까 만약에 사태 터지면 바로 아빠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게 서류 다 알아보고 준비해놨어. 엄마, 나도 돈 보탤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 제발. 고맙다, 우리 딸. 하지만 이 집구석 일은 엄마가 결판 낼 일이야. 내 남은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엄마와 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내지른 속마음. 그것은 서로의 살을 후벼 파는 고통이었지만 두 여자가 서로의 속내를 뼛속까지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늙어가는 엄마가 3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참아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늙은 엄마가 자신을 돌보며 이기적으로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 씨는 길고 길었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10장 용서하지 못해도 꿋꿋하게 걷기로 한 길.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정답은 내 몸속, 내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지연 씨는 그토록 헤매던 어둠 속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거친 길을 찾아냈습니다. 며칠 뒤, 지연 씨는 노인 돌봄 전문가인 김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분의 머릿속 지우개는 앞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을 지워갈 겁니다. 낮에 맡아주는 시설이나 며칠씩 재워주는 시설 등 나라에서 도와주는 여러 길이 있으니 따님과 곰곰이 상의해 보십시오. 김 선생님, 제가 과연 제 남편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사람 도리를 다하는 걸까요? 어디까지라는 말씀은 이 모든 수발을 늙은 저 혼자 다 짊어져야만 마누라로서 도리를 다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손을 놔도 저는 욕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연 어르신 본인의 진짜 속마음은 어떠신가요? 지연 씨는 한참 동안 마른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윽고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낮에 밥 먹여주고 돌봐주는 시설로 보내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딱 3번이요. 그리고 주말에만 집에서 제 손으로 밥을 차려줄 겁니다. 그게 늙은 제 몸뚱아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어르신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동네 마트에서 일도 할 생각입니다. 쥐꼬리만한 연금 까먹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긴 너무 무섭거든요. 어르신 몸 상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버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남편분이 시설에 가시는 날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남편분이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서방 버리고 돈이나 벌러 다니는 독한 년이라고 욕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 같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절대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선을 그으신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용감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이 몸 챙기지 않고 서방님 똥기저귀 갈대가 쓰러져서 숨이라도 넘어가면 눈 멀고 치매 걸린 남편분은 누가 걷어줍니까? 그게 저도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 딱 감고 어르신부터 살 길을 찾는 게 결국 부부가 다 같이 사는 길인 겁니다. 며칠 후 지연 씨는 남편을 데리러 온 보호시설의 노란 차를 맞이하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시설이라는 곳에 갈 거야. 시설? 응. 사람들하고 모여 앉아 밥도 먹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곳이야. 당신은 안 따라오나? 나는 집에서 집안일 하고 있을게. 저녁 되면 데리러 올 거니까 조심히 다녀와. 그렇군. 지연아, 참 미안하데이. 도우미의 부축을 받아 남편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멍한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남편을 배웅하며 지연 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해. 아니, 지금 당장도 쳐다보기가 싫어. 30년 전에 내 가슴에 박은 대못은 죽어서도 뽑히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사람된 도리로서, 법적인 마누라로서 해줄 수 있는 딱 그 선까지만 당신 똥구멍을 닦아줄 거야. 단언컨대 내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을 전부 당신 병수발에 처박진 않겠어. 나는 이제부터 숨통 좀 트고 내 멋대로 살 거니까. 노란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쾅 소리가 나게 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 의자에 앉은 지연 씨는 돋보기 안경을 끼고 벼룩시장을 활짝 펼쳤습니다. 동네 큰 할인 매장 계산원 구함, 청소 아주머니 구함, 나이 드신 분 대환영, 새카맣게 인쇄된 굵은 글씨. 66살을 먹고 남의 밑에 들어가 다시 굽신거리며 돈을 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연 씨가 선택한 길. 숨 막히는 이 집구석에서 미치지 않고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기 위한 스스로 찾아낸 살길. 그날 오후 지연 씨는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동네 큰 매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 서서 일하는 겁니다. 돈은 1시간에 11,000원씩 쳐드릴 거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시켜만 주십시오.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영감이 몹쓸 병에 걸려서 낮에 시설에 맡기는 날에만 눈치 안 보고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동네 마트에서 일도 할 생각입니다. 쥐꼬리만한 연금 까먹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긴 너무 무섭거든요. 어르신 몸 상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버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남편분이 시설에 가시는 날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남편분이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서방 버리고 돈이나 벌러 다니는 독한 년이라고 욕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 같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절대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선을 그으신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용감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이 몸 챙기지 않고 서방님 똥기저귀 갈다가 쓰러져서 숨이라도 넘어가면 눈 멀고 치매 걸린 남편분은 누가 걷어줍니까? 그게 저도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 딱 감고 어르신부터 살 길을 찾는 게 결국 부부가 다 같이 사는 길인 겁니다. 며칠 후 지연 씨는 남편을 데리러 온 보호시설의 노란 차를 맞이하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시설이라는 곳에 갈 거야. 시설? 응. 사람들하고 모여 앉아 밥도 먹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곳이야. 당신은 안 따라오나? 나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있을게. 저녁 되면 데리러 올 거니까 조심히 다녀와. 그렇군. 지연아, 참 미안하대. 도우미의 부축을 받아 남편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멍한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남편을 배웅하며 지연 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용서하지 못해. 아니, 지금 당장도 쳐다보기가 싫어. 30년 전에 내 가슴에 박은 대못은 죽어서도 뽑히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사람 된 도리로서, 법적인 마누라로서 해줄 수 있는 딱 그 선까지만 당신 똥구멍을 닦아줄 거야. 단언컨대 내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을 전부 당신 병수발에 처박진 않겠어. 나는 이제부터 숨통 좀 트고 내 멋대로 살 거니까. 노란 차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연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쾅 소리가 나게 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식탁 의자에 앉은 지연 씨는 돋보기 안경을 끼고 벼룩시장을 활짝 펼쳤습니다. 동네 큰 할인 매장 계산원 구함, 청소 아주머니 구함, 나이 드신 분 대환영, 새까맣게 인쇄된 굵은 글씨. 66살을 먹고 남의 밑에 들어가 다시 굽신거리며 돈을 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연 씨가 선택한 길. 숨막히는 이 집구석에서 미치지 않고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기 위한 스스로 찾아낸 살길. 그날 오후 지연 씨는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동네 큰 매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 서서 일하는 겁니다. 돈은 1시간에 11,000원씩 쳐드릴 거고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시켜만 주십시오.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영감이 몹쓸병에 걸려서 낮에 시설에 맡기는 날에만 눈치 안 보고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당장 다음 주부터 출근하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하겠습니다.